엄마, 이게 다 뭐야? 대체 왜 이렇게 될 때까지 말을 안 했어? 한 달 만에 뼈만 앙상하게 남은 엄마의 모습에 저는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운 엄마의 모습은 보고도 믿기 힘들 정도였으니까요. 그때 새아버지가 정성껏 차렸다며 엄마의 저녁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수준이가 너무 놀랄까봐 그랬지. 내가 매일 이렇게 좋은 음식으로 보살피고 있으니 금방 나아질 거야. 하지만 저는 보고야 말았습니다. 엄마의 국그릇에서만 유독 시큼하고 역한 냄새가 피어오르는 것을. 그리고 그 냄새를 맡은 순간 새아버지의 입가에 스쳐 지나간 그 섬뜩한 미소를.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엄마를 구하기 위해선 저 밥상부터 의심해야 한다는 것을요. 이야기 시작 전에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매일 따뜻한 이야기를 누구보다 먼저 만나보실 수 있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홀로 저를 키우시느라 평생을 희생만 하셨던 엄마. 그런 엄마가 처음으로 당신의 행복을 찾아 제게 수줍게 말씀하시던 그날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수진아, 나 좋은 사람을 만났어. 교회에서 만난 분이라며 평생 이렇게 마음이 잘 통하는 사람은 처음이라며 소녀처럼 얼굴을 붉히시던 엄마. 그 옆에서 있던 사람이 바로 지금의 새아버지 박철민이라는 남자였습니다. 그는 한없이 자상하고 믿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제 손을 꼭 잡으며 이제부터는 자신이 우리 영애 씨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주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다짐을 했었지요. 엄마의 얼굴에 피어나는 웃음꽃을 보며 저는 진심으로 두 사람을 축복했습니다. 평생의 외로움이 드디어 끝나는구나. 이제 우리 엄마도 기댈 어깨가 생겼구나. 안도감에 눈물까지 찔끔 났습니다. 결혼식 날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세상 누구보다 환하게 웃던 엄마의 모습은 제게 남은 마지막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행복이 이토록 짧은 신기루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재혼 후 새아버지는 정말로 약속을 지키는 듯 보였습니다. 그는 지극정성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엄마의 혈압을 체크하고 삼시세끼를 손수 차려 바쳤습니다. 제가 반찬이라도 해갈라치면 손사래를 치며 막아섰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 힘들게 뭐하러 이런 걸 해왔어. 엄마 입맛에 맞는 건 내가 제일 잘하는데 그는 늘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도한 친절 속에서 저는 아주 미세한 위화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제가 엄마가 좋아하는 묵은지찜을 잔뜩 해가지고 갔습니다. 엄마는 입맛이 없다면서도 제 성의를 봐서 한술 뜨려 하셨지요. 그런데 새아버지가 엄마의 숟가락을 막아서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안 돼. 지금 속이 안 좋은데 이런 맵고 짠 음식을 먹으면 쓰리기만 하지. 내가 당신을 위해 순한 콩나물국을 끓여놨어. 이걸 먹어야지. 그의 말은 틀린 것이 하나 없었습니다. 엄마를 위하는 말이었고 합리적인 걱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얼굴에 스친 짧은 실망감과 제 음식을 마치 독이라도 되는 듯 치워버리는 그의 단호한 손길에서 저는 처음으로 서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마치 엄마와 저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이상한 일들은 계속되었습니다. 새 아버지는 제가 엄마와 단둘이 통화하는 것조차 꺼리는 눈치였습니다. 제가 전화를 걸면 언제나 자기가 먼저 받아 엄마는 지금 쉬고 있다. 내가 잘 보살피고 있다는 말만 반복하고 끊기 일쑤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엄마를 너무 아끼는
노인의 유난이겠거니 생각하려 했었습니다. 평생 혼자였던 엄마에게 저런 든든한 보호자가 생긴 건 좋은 일이라고 제 예민함을 탓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결심하고 예고 없이 엄마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새 아버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문을 열었습니다. 아니, 내가 어쩐 일이야. 연락도 없이 엄마 보고 싶어서요. 엄마는요, 그의 어깨 넘어 보이는 엄마의 모습에 저는 숨을 헛하고 들이마셨습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혈색이 돌던 얼굴은 간데없고 제빛으로 변한 얼굴에 광대뼈만 툭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엄마 얼굴이 왜 이래? 어디 아파? 제가 달려가 엄마의 손을 잡자 엄마는 힘없이 웃으며 제 손을 쓸어내렸습니다. 아니야, 그냥 나이 드니 입맛이 없어서 그래. 내 새아버지가 매일 이렇게 잘 챙겨주는데도 톡 먹히지가 않네. 그때였습니다. 새아버지가 부엌에서 쟁반을 들고 나오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요즘 통기력이 없으셔서 내가 특별히 녹두죽을 썼어. 이거 한 그릇 다 비우시면 기운이 번쩍 나실 거야. 그의 손에 들린 죽그릇,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그 평범한 죽그릇을 보는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날카롭게 경고음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왜일까요? 엄마를 위한다는 저 다정한 목소리가, 그토록 헌신적인 행동이 그 순간만큼은 제 눈에 마치 잘 짜인 연극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와, 맛있겠다. 마침 저도 출출했는데 엄마랑 같이 먹게 한 그릇만 더 주실 수 있으세요? 새아버지. 그 순간 그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가셨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나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 다시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한 그릇밖에 안 남았는데 어쩌나 이건 오직 우리 영희 씨만을 위해 만든 귀한 거란다. 우리 수진이건 내가 다른 거라도 차려줄게. 거절의 이유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절대로 제가 저축을 맛보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머릿속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나의 의심이 그저 기우일까? 평생 고생만 한 엄마의 행복을 내가 괜한 의심으로 망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죄책감과 불안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앙상한 손목과 새 아버지의 그 차가운 눈빛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엄마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저는 결심해야만 했습니다. 다시 현재 제 눈앞에는 엄마의 국그릇과 그 뒤에 서 있는 새 아버지의 두 얼굴이 있습니다. 시큼하고 역한 냄새, 섬뜩한 미소,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엄마의 국그릇을 제 앞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새아버지의 눈이 당혹감으로 커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새아버지,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거 제가 먼저 한술 떠도 괜찮죠? 엄마를 이렇게나 생각하시는데 제가 먹는다고 문제될 건 없을 테니까요.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인자했던 가면 뒤로 차갑고 잔혹한 본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숟가락을 준 손끝은 주체할 수 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칼날처럼 날카롭게 얼어붙었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새 아버지의 얼굴에서 인자한 가면이 산산조각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스친 것은 단순한 당혹감을 넘어선 먹이를 빼앗기 직전에 맹수처럼 날카로운 살기였습니다. 그가 다급하게 무슨 말이라도 하려는 바로 그 순간 제 옆에 힘없이 누워있던 엄마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수진아, 너 지금 무슨 짓이야? 어른 앞에서 그게 무슨 무례한 행동이니? 엄마의 목소리는 쇠소리가 섞여 갈라져 나왔습니다. 평생을 저에게 큰 소리 한 번 내지 않으셨던, 세상에서 가장 다정했던 우리 엄마였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충격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새아버지는 기다렸다는 듯이 세상 모든 슬픔을 짊어진 듯 비통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여보, 괜찮아. 그러다 쓰러지겠어. 우리 수진이가 나를 오해해서 그러는 모양인데 오죽하면 저러겠어. 다 내가 부족한 탓이지. 내가 더 잘해야지. 내가 죄인이야. 그는 그렇게 말하며 제 앞으로 다가와 국그릇이 놓인 쟁반을 도로 가져가려 했습니다. 마치 제가 엄마의 건강을 해치려는 사람이고 자신만이 엄마를 지킬 수 있다는 듯이 저는 쟁반 끝을 놓지 않고 버텼습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던 그때 그가 갑자기 비틀거리는 신을 하며 제 손을 강하게 뿌리쳤습니다. 쨍랑 귀를 찢는 파열음과 함께 국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박살이 났습니다. 시큼하고 역한 냄새가 좁은 방 안의 안개처럼 진동했고 희뿌연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제 유일한 증거가 될지도 모를 그 국물이 제 눈앞에서 속절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새 아버지는 넘어진 채로 이마를 감싸주며 낮은 신음을 흘렸습니다. 아이고, 내가 정신이 없어서 그만 이걸 어쩌나 우리 영희 씨 먹이려고 정성껏 끓인 건데. 이걸 이렇게 엎어버리면 어떡하니. 모든 것이 너무나도 계산된 완벽한 연극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병약해진 엄마의 눈에는 그저 저 때문에 상처받고 넘어진 착한 새 남편의 모습만 보이는 듯했습니다. 김수진, 너 정말 실망스럽다. 어서 내 아버지께 사과드리지 못해. 가슴에 수십 개의 비수가 날아와 밝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를 꾸짖는 엄마의 눈빛은 너무나도 진심이었습니다. 엄마는 지금 저 남자의 편에 완벽하게 서 있었습니다. 저는 깨진 그릇 조각과 바닥에 흥건한 국물을 망연자실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있다가는 제가 정말 미쳐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다음에 다시 올게요. 그 말만 간신히 남기고 저는 도망치듯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밝혀왔지만 제 머릿속은 용광로처럼 들끓었습니다. 엄마의 그 실망 가득한 눈빛, 새 아버지의 그 교활하기 짝이 없는 연기, 모든 것이 뒤섞여 저를 질식시킬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완벽하게 짜인 거미줄이었고 엄마는 그 중심에, 저는 그 바깥에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밤새 고민한 끝에 마음을 다잡고 다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제는 제가 너무 흥분했었다고, 죄송하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어떻게든 엄마와 단둘이 대화를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이번에도 새아버지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어제와는 달리 봄바람처럼 한없이 부드러웠습니다. 수준이구나. 어제는 나도 마음이 좀 아팠지만 다 내가 엄마를 걱정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해. 나는 괜찮아. 엄마 좀 바꿔주세요. 엄마 목소리 듣고 싶어요. 아, 지금 막 잠이 들었어. 어제 내가 왔다 간 뒤로 밤새 잠을 설쳤거든. 오늘은 좀 푹 쉬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 아빠가 잘 보살피고 있을 테니. 그는 제 말을 교묘하게 가로막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로 며칠 동안 상황은 반복되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걸 때마다 그는 언제나 똑같은 레퍼토리를 반복했습니다. 엄마는 주무신다. 지금 막 약을 드시고 쉬신다.
내가 옆에서 간호하고 있다. 엄마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모녀 사이를 가로막은 투명한 벽은 이제 손에 잡힐 듯 단단하고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불안감에 심장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가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목을 조여왔습니다. 저는 며칠 뒤 엄마가 좋아하시는 과일 바구니를 한 알음 사들고 다시 예고 없이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엄마를 만나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현관문 앞에서 저는 제 발밑에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익숙했던 도어록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제가 태어난 날 우리 가족만 아는 그 번호가 아니었습니다. 틀렸다는 기계음이 제 심장을 후팠습니다. 띵동 띵동 초인종을 미친 듯이 눌러도 굳게 닫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제 심장이 공포와 분노로 미친 듯이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난이나 오해가 아니다. 명백한 고립이고 감금이었습니다. 그때 인터폰 너머로 새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신가요? 새아버지 저예요. 수진이 문 좀 열어주세요. 엄마 얼굴만 잠깐 보고 갈게요. 한참의 침묵 끝에 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차갑고 위압적인 목소리였습니다. 수진아, 내 엄마는 지금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의사 선생님께서도 신신당부를 하셨어. 당분간은 아무도 만나지 않는 게 좋겠다고 말이야. 거짓말. 어떤 의사가 그랬는데요. 병원이 어디예요? 제가 직접 통화해 볼게요. 제가 악을 쓰며 소리치자 인터폰 너머로 지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엄마의 기어들어가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진아, 그냥 돌아가. 나는 괜찮아. 이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 제발 나 좀 내버려도 엄마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어떠한 생기도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가든 뒤에서 총구를 겨우고 시키는 대사를 넣은 것처럼 공허하게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인터폰은 매정하게 끊겼고 저는 차갑고 육중한 철문 앞에 혼자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온몸에 힘이 쭉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내 집이었고 내 엄마가 있는 곳인데 저는 이제 그 문턱조차 넘을 수 없는 이방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내 편이었던 엄마조차도 저를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완벽하게 혼자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멍하니 앉아 있는데 문득 장식장 위에 놓인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엄마와 제가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가서 활짝 웃고 있는 불과 2달 전의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엄마는 누구보다 건강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달 만에 15kg 살이 빠져 뼈만 남은 채 저 철문 안에 갇혀 있습니다. 눈물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서러움과 분노, 엄마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무력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이렇게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저 문 안에서 엄마가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굳게 닫힌 저 문을 부을 수 없다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안을 들여다봐야만 했습니다. 저 남자가 엄마에게 무슨 짓을 하는지 내 2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야 말겠다고. 그때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 방법이 없는 게 아니야. 저 철옹성 같은 문을 통과하지 않고도 저 집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방법. 저는 흐르는 눈물을 거칠게 닦아내고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검색창에 한 단어를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 검색창에 입력한 단어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초소형 카메라 그 단어를 보는 순간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안개가 걷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 이거다. 적에 닫힌 문을 억지로 열려고 할게 아니라 그 안을 들여다볼 나만의 눈을 만들면 되는 것이었다. 저 위선적인 남자에 가면 뒤에서 우리 엄마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똑똑히 봐야만 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온갖 종류의 카메라를 비교하고 후기를 읽고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까지 뒤졌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만약 들키기라도 한다면 저는 엄마를 영영 보지 못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대로 손 놓고 있는 것은 엄마를 저 악마의 소나기에 버려두는 것과 같았습니다. 공포보다 엄마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절박함이 더 컸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저 집에 들어가 카메라를 설치하느냐였습니다. 비밀번호는 바뀌었고 새아버지는 철저하게 저를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던 끝에 저는 최후의 방법을 쓰기로 했습니다. 바로 병원이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부터 엄마 집 앞에서 진을 쳤습니다. 새아버지가 장을 보러 나가든 산책을 하러 나가든 아주 잠깐이라도 집을 비우는 순간을 노리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치 제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며칠 동안 단 한 발짝도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타들어가는 것을 즐기기라도 하는 것처럼 결국 저는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저는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기 저희 엄마가 쓰러지신 것 같아요. 숨을 잘 모시세요. 빨리 와주세요. 제 목소리는 공포와 절박함으로 심하게 떨렸습니다. 거짓말이었지만 반쯤은 진심이었습니다. 곧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골목을 울렸고 구급대원들이 도착하자 굳게 닫혔던 현관문이 마침내 열렸습니다. 당황한 얼굴로 뛰쳐나온 새 아버지를 밀치고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엄마, 엄마 괜찮아. 엄마는 소파에 멍이 앉아 있었습니다. 쓰러지진 않았지만 눈에 띄게 수척해진 얼굴은 금방이라도 숨이 멎을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새아버지는 구급대원들에게 괜찮다고 딸이 유난을 떠는 것이라고 둘러대며 그들을 돌려보내려 애였습니다. 저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엄마에게 달려가 부축했습니다. 엄마, 이러다 정말 큰일 나. 병원 가자. 응, 내가 다 예약해놨어. 가서 검사만 받으면 돼. 엄마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니까. 내 새아버지가 매일 잘 챙겨주는데 뭘 병원은 무슨 엄마. 제 목소리가 절규처럼 터져나왔습니다. 새아버지는 곤란하다는 듯한 표정으로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수진아, 내 마음은 알겠지만 내 엄마가 싫다졌니? 억지로 사람을 끌고 가는 건 아니지. 내가 알아서 잘 보살다니까. 그의 위선적인 손길을 뿌리치고 저는 거의 반강제로 엄마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비켜요. 오늘은 무조건 병원 가야겠어요. 엄마가 이렇게 말라가는데 괜찮다는 게 말이 돼요. 당신은 대체 뭘 거예요? 제 기세에 눌린 것인지 아니면 더 이상 소란을 피워봐야 자신에게 불리할 것이라 판단한 것인지 새아버지는 마지못해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저는 엄마를 부축해 차에 태웠고 새아버지도 걱정된다는 핑계를 대며 뒷좌석에 따라 올라탔습니다. 차를 몰아 병원으로 향하는 내내 백미어로 보이는 그의 얼굴은 온통 걱정뿐인 자상한 남편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아주 잠깐 그의 입가에 스쳐 지나간
차갑고 계산적인 미소를 병원에 도착해 종합 검진을 받는 내내 저는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무언가 단서라도 나오게 해달라고. 내 의심이 틀리지 않았다는 증거가 나오게 해달라고. 하지만 몇 시간 뒤 검사 결과를 들고 나온 의사의 말은 제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냈습니다. 검사 결과상으로는 특별한 이상 소견이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럴 리가요. 저희 엄마가 한 달 만에 15kg이나 빠졌고 매일 기운도 없이 누워만 계세요. 그런데 아무 이상이 없다니요. 믿을 수 없다는 제 말에 의사는 곤란하다는 듯 차트를 뒤적이며 말했습니다. 물론 기력이 많이 쇠하신 건 맞습니다. 하지만 혈액 검사나 CT 내시경상으로는 염증 수치도 정상이고 특별히 병이라고 할 만한 게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연세가 있으시니 노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쇠약 증세일 수도 있고요. 노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쇠약, 그 말이 제 머리를 망치로 내려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옆에서 있던 새 아버지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나섰습니다. 의사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 아내가 요즘 입맛이 통 없어서 제가 매일같이 보양식을 해다 바치는데도 잘 먹지를 못해서 얘는 그걸 보고 너무 놀라서 그런 겁니다. 제가 앞으로 더 신경 써서 잘 보살피겠습니다. 그는 의사와 저를 번갈아 보며 완벽한 남의 연기를 펼쳤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오히려 저를 타일렀습니다. 따님분께서 어머니를 많이 생각하시는 마음은 알겠지만 너무 과한 걱정은 오히려 어르신께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해드리는 게 중요해요. 모든 상황이 저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식간에 엄마를 괴롭히는 유난스러운 딸이 되어버렸습니다. 병원을 나오는 길새 아버지는 지친 기색이 역력한 엄마를 부축하며 제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이제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니? 내 엄마는 아픈 게 아니라 그냥 늙고 기운이 없는 것뿐이야. 그런데 내가 자꾸 옆에서 병원에 가자. 뭐가 문제다. 닥달을 하니 저렇게 더 힘들어 하시니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었습니다. 그의 말대로 어쩌면 정말 내가 틀린 걸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마저 이상 없음으로 나왔습니다. 엄마는 나를 원망하고 있고요. 새 아버지는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엄마를 돌보고 있다는 것. 모든 증거들이 나를 가리키고 있었다. 내가 바로 엄마를 힘들게 하는 원인이라고. 집으로 돌아온 엄마는 완전히 녹초가 되어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새 아버지는 그런 엄마의 이마에 물수건을 올려주며 저를 향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만 돌아가렴. 내 엄마, 너 때문에 오늘 너무 고생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가시가 밝혀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패배감과 죄책감에 온몸이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정말 내가 틀린 걸까? 나의 이 끔찍한 의심이 사실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망상인 걸까? 내가 사랑하는 엄마를 내 손으로 더 깊은 고통 속에 밀어넣고 있는 건 아닐까? 혼란스러운 머리를 안고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저는 보았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침대에 누워있는 엄마를 내려다보는 새 아버지의 얼굴을요.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걱정이나 연민의 그림자는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게 성공했음을 자축하는 듯한 차갑고 만족스러운 미소만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의 모든 혼란이 멈췄습니다. 그래, 내가 틀리지 않았어.
저 미소가 모든 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병든 아내를 내려다보며 짓던 그 차갑고 만족스러운 미소, 그 하나의 표정이 내 머릿속을 지배했던 모든 혼란과 죄책감을 칼로 베어낸 듯해 주었습니다. 내가 틀리지 않았어요. 나의 의심은 망상이 아니었고 나의 걱정은 유난이 아니었습니다. 저 집에 우리 엄마 곁에는 다정한 남편이 아니라 엄마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오는 악마가 살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사치였어요. 이제부터는 싸움이었습니다. 증거도 증인도 없이 오직 나 홈뿐인 외로운 싸움. 그날 밤 나는 인터넷으로 주문한 작은 상자를 손에 쥐었습니다. 손톱보다도 작은 렌즈가 밝힌 초소형 카메라. 이것이 엄마를 구할 나의 유일한 무기이자 저 악마의 가면을 벗겨낼 단 하나의 창이었어요. 문제는 어떻게 저 철옹성에 들어갈 것인가였습니다. 다시 며칠 동안 나는 유령처럼 엄마의 아파트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혹시나 새아버지가 집을 비우지 않을까 하지만 그는 요새를 지키는 파수꾼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엄마의 방은 늘 커튼이 굳게 쳐져 있어 안을 들여다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가 마르는 기분이었습니다. 저 커튼 뒤에서 엄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독이 든 음식을 받아먹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 무력함이, 내 지체하는 시간이 엄마의 생명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날 오후였어요. 애타는 마음으로 아파트 입구를 서성이고 있는데 주머니 속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새아버지였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가 먼저 내게 전화를 한 것은 처음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하고 전화를 받았는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건 다급하고 공포에 질린 그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수진아, 빨리빨리 좀 와 봐야겠다. 내 엄마가 갑자기 숨을 안 쉰다 하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어요.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는 공포와 함께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기묘한 직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저는 지금 바로 갈게요. 하고 외치고는 미친 사람처럼 엄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앞에 도착했을 때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구급차가 도착하는 게 보였어요. 현관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구급대원들이 다급하게 들 것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뛰어내려 그들에게 달려갔어요. 엄마, 우리 엄마 어디여요? 거실한 엄마는 소파 아래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하얗게 질린 얼굴, 미동도 없는 몸. 그 남자는 옆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어요. 세상에, 내가 잠깐 화장실 다녀온 사이에 갑자기 쓰러졌어. 여보, 정신 좀 차려봐. 그는 구급대원들 앞에서 세상에서 가장 비통한 남편의 연기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엄마의 상태를 살피고 응급처치를 하는 동안 저는 망연자실하게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제 심장은 엄마에 대한 걱정과 그를 향한 분노로 정말 터져나갈 것 같았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엄마를 들 것에 실어 밖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새아버지는 눈물을 훔치는 신을 하며 그 뒤를 따랐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당장 엄마를 따라 구급차에 올라타야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지금 이 순간이 아니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거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그 남자가 없는 텅 빈 집, 바로 이곳에 그 괴물의 진짜 얼굴이 숨겨져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 것을 들고 현관문을 나서는 그 혼란스러운 틈에 저는
보고야 말았습니다. 엄마의 위중한 상태에 모두의 시선이 쏠린 그 짧은 순간 새 아버지의 얼굴에서 비통한 표정이 거짓말처럼 사라지는 것을요. 그는 아무도 자신을 보지 않는다고 생각했겠죠. 쓰러진 엄마를 내려다보는 그의 눈에는 슬픔이나 걱정 따위는 조금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계획이 드디어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차가운 조바심과 이 모든 것을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 잔혹한 계산만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을 마주한 순간 저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요. 우리 엄마는 저렇게 무너지실 분이 아니에요. 평생 입맛이 까다롭다며 끼니를 거르던 분이 저 남자가 해주는 음식만은 꾸역꾸역 드셨어요. 왜 그걸 더 일찍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이건 병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히 일부러 꾸민 짓이었어요. 제 의심은 이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가 저를 재촉하더군요. 수지나 뭐라고 서 있어 빨리 병원으로 같이 가야지. 저는 정신을 차리고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네, 가야죠. 가야죠. 제가 제 차로 바로 뒷따라게요. 혹시 모르니 제가 집에 들러서 엄마 갈아입을 옷이랑 세면도구 좀 챙겨갈게요. 제 말에 그는 아주 잠깐 아주 미세하게 경계하는 눈빛을 보이더군요. 그 순간 심장이 쿵했어요. 하지만 이내 경황이 없는 탓인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럼 그렇게 해. 빨리 챙겨서 와야 한다. 구급차가 요란한 사이렌을 올리며 떠나갔습니다. 그는 구급차 조수석에 올라타며 제게 손까지 흔들어 보였어요. 저는 그 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굳은 얼굴로 써 있었습니다. 마침내 아파트 단지에 정적이 찾아왔어요. 저는 천천히 그러나 망설임 없이 엄마의 집 현관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손톱만 한 카메라가 저에게 용기를 주는 듯 차갑고 단단하게 느껴졌어요. 열려있는 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거실은 구급 대원들이 다녀간 흔적으로 어수선했지만 공기는 섬뜩할 정도로 고요했어요. 저는 망설이지 않고 곧장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싱크대 구석, 그가 미처 치우지 못한 작은 약탕기를 발견했어요. 안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시커먼 액체가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코를 대자 그날 제가 맡았던 그 시큼하고 역한 쇠냄새가 희미하게 피어올랐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카메라를 꺼내 들고 저 악마의 진짜 얼굴이 가장 잘 보이는 곳을 찾아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어요. 주머니 속에서 차갑고 단단한 감촉의 초소형 카메라를 꺼내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단 몇 분, 이 짧은 시간이 엄마와 저의 운명을 결정할 터였습니다. 어디에 설치해야 할까? 저 악마의 동선을 완벽하게 꿰뚫어 보면서도 그의 눈에는 절대 띄지 않아야만 했어요. 제 머릿속이 맹렬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곳은 거실 천장의 화재 감지기였어요. 하지만 너무 흔한 장소였죠. 저토록 치밀한 인간이라면 가장 먼저 의심할지도 모릅니다. 액자 뒤 시계 속 책장 틈새 머릿속으로 수십 가지 상황을 생각했습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가 병원에서 언제 돌아올지 몰라요.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 같았지만 저는 억지로 침착함을 유지하려 해왔습니다. 그때 제 시선이 거실 한편에 놓인 낡은 원목 장식장에 멎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엄마와 함께 손수 만드셨던 우리 가족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물건이었어요. 그 장식장 맨 윗칸에는 먼지가 뽀얗게 쌓인 채 잊힌 뻐꾸기 시계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그 시계의 뻐꾸기는 단 한 번도 울지 않았어요. 그에게 저것은 그저 낡고 의미 없는 고물의 불가터였죠.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곳. 하지만 부엌과 거실을 동시에 감시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 바로 저기다 싶었습니다. 저는 의자를 밟고 올라가 뻐꾸기 시기에 작은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먼지가 훅 끼쳐왔습니다. 시계의 심장부 움직임을 멈춘 톱니바퀴들 사이에 카메라를 밀어 넣었어요. 렌즈가 뻐꾸기가 튀어나오는 작은 구멍과 정확히 일치하도록 각도를 조절했습니다. 휴대폰 앱을 켜자 렌즈를 통해 거실과 부엌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엄마가 늘 앉아 계시던 소파, 그리고 저주받은 식탁까지 완벽했습니다. 카메라를 설치하고 의자에서 내려오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주머니 속 휴대폰이 비명처럼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새 아버지였어요.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제가 한 짓을 다 안다는 듯 때맞춰 걸려온 전화에 저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어여 보세요 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의심과 짜증이 역력했어요. 수진아, 너 아직도 집이야. 옷 챙긴다더니 왜 이렇게 늦어? 엄마가 널 찾으시는데 하고 말하더군요. 아, 거의 다 챙겼어요. 엄마가 쓰시던 물건들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좀 찾느라고요. 금방 갈게요. 하고 저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평소의 목소리를 내려고 애었습니다. 빨리 와. 의사 선생님이 곧 오실 거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지체할 시간이 없었어요. 저는 서둘러 엄마의 옷까지 몇 개와 칫솔을 가방에 쑤셔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을 나서기 전도 모르게 장식장 구석에 놓인 가족 사진 액자를 집어들었어요. 아빠와 엄마 그리고 어린 제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그 액자를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이 집에서 제가 챙길 수 있는 마지막 온기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병원으로 향하는 내내 손이 덜덜 떨려 핸들을 잡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제발 들키지 않아야 한다. 저 카메라가 나의 마지막 희망이 무사해야만 한다고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어요. 병원에 도착하니 그 남자가 응급실 입구에서 초조한 얼굴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쏘아붙이더군요. 뭐가 그리 오래 걸려? 내 엄마가 얼마나 널 찾았는데. 죄송해요. 엄마가 위독하시다니 정신이 없어서 하고 저는 고개를 숙이며 그의 의심을 피하려 애었습니다. 그는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더니 이내 별다른 이상을 느끼지 못했는지 한숨을 쉬며 앞장섰어요. 따라와 중환자실로 옮기셨다. 중환자실, 그 단어가 제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엄마의 모습은 정말 차아 눈을 뜨고 보기 힘들 정도였어요. 앙상한 팔에는 온갖 종류의 링거 주사바늘이 어지럽게 꽂혀 있었고 코에는 산소호흡기가 씌워져 있었습니다. 그저 가만히 누워 숨만 붙어 있는 살아 있는 마네킹 같았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는 걸 아랫 입술을 깨물며 억지로 참았습니다. 그래요.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어요. 그 남자는 유리창에 이마를 기채 어깨를 들썩이며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더 잘 살폈어야 했는데 제발 눈 좀 떠봐. 응. 그의 슬픔에 찬 독백은 너무나도 절에서 지나가던 간호사마저 안쓰러운 눈빛으로 그를 쳐다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저 눈물은 악어의 눈물이며
저 슬픔은 교활한 연기라는 것을요. 저는 그의 등 뒤에서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경멸과 분노가 뒤섞인 눈으로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잠시 후 의사가 다가와 저희에게 엄마의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급성 영양실조와 전해질 불균형 쇼크입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정말 위험할 뻔했습니다. 도대체 어르신께 식사를 어떻게 하셨기에 몸이 이 지경이 되도록 보호자분께서 좀 더 신경을 쓰셨어야죠. 의사의 질책은 당연히 보호자인 그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뭐라고 변명할지 숨죽여 지켜보았어요.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죄인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다 제 탓입니다. 의사 선생님, 아내가 통 입맛이 없다고 해서 좋다는 건 다 구해서 해다 바쳤는데도 삼키지를 못하니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그의 연기는 너무나 완벽해서 의사는 오히려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하더군요.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하고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저 남자는 지금 이 순간에도 모두를 완벽하게 속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괜찮아요. 저에게는 눈이 생겼으니까요. 저 남자가 병원에서 돌아가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자 어떤 표정을 지을지, 무슨 행동을 할지, 저의 눈이 모든 것을 기록할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병원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습니다. 낮에는 엄마 곁을 지키며 그 남자의 동태를 살폈고, 밤이 되면 휴대폰을 손에 준 채 잠 못 이루고 CCTV의 화면만 들여다보았어요. 화면 속 텅 빈 집은 며칠 동안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그는 병원에서 자상한 남편 역할을 하느라 집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제 애관장만 타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사제되던 날 밤이었어요. 그날따라 그는 피곤하다는 핑계를 대며 일찍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심장이 멎을 것 같은 긴장감 속에서 휴대폰 화면에 집중했어요. 마침내 현관문이 열리고 그가 집 안으로 들어서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의 숨겨진 눈이 마침내 진실을 기록하기 시작한 겁니다. 휴대폰 화면 속 뻐꾸기 시계에 작은 구멍을 통해 보이는 집안의 풍경은 숨막히는 연극 무대 같았어요. 그리고 그 무대 위로 마침내 오늘의 주인공이 등장했습니다. 새아버지 박철민. 그는 현관문을 닫고 들어서자마자 병원에서 보여주던 피곤하고 상심에 가득 찬 표정을 마치 더러운 외투처럼 벗어 던졌어요. 아무도 없다고 확신하는 그 공간에서 그의 얼굴에는 오직 모든 것에 대한 깊은 권태와 짜증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병원복도 가장 구석진 곳 차가운 벽에 등을 기채 숨을 죽였습니다. 화면 속 그는 넥타이를 뱀허물처럼 거칠게 풀어 소파에 던지고 냉장고 문을 열어 캔맥주를 꺼내 목젖이 울리도록 벌컥벌컥들이 들이켰어요. 그리고는 보란듯이 엄마가 평생 소중히 닦고 아끼던 원목서 소파에 흙 묻은 구두발을 아무렇게나 올려놓고 드러누웠습니다. 병원에서 아픈 아내의 손을 붙잡고 눈물 짓던 그 남편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저 자신의 안락한 일상을 방해하는 모든 것이 귀찮고 이 지긋지긋한 상황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는 남자의 모습만이 존재했습니다. 그의 이중적인 모습만으로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저는 더 결정적인 증거를 원했습니다. 그가 직접 엄마를 해치려 했다는 명백하고도 반박할 수 없는 증거 말이에요. 하지만 그는 며칠 동안 그저 TV 채널을 무의미하게 돌리거나 누군가와 즐거운 듯 낮은 목소리로 통화를 하거나
소파에서 잠을 잘 뿐이었습니다. 화면 너머로는 그가 누구와 통화하는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 수 없어 애가 달았어요. 제 눈에 비친 그는 너무나도 평범한 그저 혼자 사는 권태로운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제 안에서 애써 잠재웠던 의심의 망령이 다시 스멀스멀 고개를 드는 것 같았어요. 어쩌면 정말 제가 오해한 건 아닐까. 저 사람은 그저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사람일 뿐인데 제가 너무 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병원 중 한 자실에 누워 계신 엄마의 처참한 모습과 화면 속에서 너무나도 태평한 그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격렬하게 충돌하며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제 손에 들리니 휴대폰이 어쩌면 저만의 망상을 키우는 독이 든 사과가 아닐까 하는 끔찍한 생각마저 들었어요. 그러던 그날 밤이었습니다. 엄마의 상태가 기적처럼 조금 호전되어 일반 병실로 옮겨진 날이었어요. 그 소식에 새아버지는 의사와 간호사들 앞에서 또한 바탕 감격의 눈물을 쏟아내며 지극한 사랑을 연기했습니다. 그는 저녁 늦게까지 엄마의 곁을 지키다 엄마가 약 기운에 깊이 잠든 것을 몇 번이나 확인하고는 피곤하다는 핑계를 대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바로 그날 밤 저는 제 두 눈으로 제 인생 전부를 부정당하는 지옥을 목격하고야 말았습니다. 화면 속 그는 여느 때처럼 집으로 돌아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가 꺼낸 것은 맥주가 아니었어요. 며칠 전 제가 엄마 집 부엌 싱크대 구석에서 봤던 바로 그 정체불명의 약탕기였습니다. 그는 약탕기 안에 남아있던 시커먼 액체를 작은 냄비에 붓고 다시 데우기 시작했어요. 가스레인지의 파란 불꽃이 그의 무표정한 얼굴 위로 악마의 그림자처럼 음산하게 일렁했습니다.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저걸 왜 다시 데우는 거지? 병원에 있는 엄마한테 가져다 주려고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비명을 지르며 위험 신호를 보내왔습니다. 액체가 보글보글 끓어오르기 시작하자 그는 익숙하게 부엌 찬장을 열어 작은 갈색 유리병 하나를 꺼냈어요. 상표도 이름도 없는 그저 불길한 기운만 감도는 병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밀가루처럼 고운 하얀 가루가 담겨 있었어요. 그는 아주 익숙하고 능숙한 손놀림으로 마치 요리의 마지막 간을 맞추는 셰프처럼 그 하얀 가루를 끓고 있는 냄비 안에 톡톡 2번 털어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숟가락으로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용물을 휘저었어요. 하얀 가루는 검은 액체 속으로 흔적도 없이 녹아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엄마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어요. 수진아, 내 새 아버지는 음식 솜씨가 정말 좋아. 특히 몸에 좋은 약재를 넣고 달여주는 저 당약은 먹고 나면 속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단다.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심지어 저를 나무라면서까지 그를 감쌌던 우리 엄마, 그 순진한 믿음의 대가가 바로 저 죽음의 탕이었다니. 제 손이 공포로 부들부들 떨려 휴대폰을 놓칠 뻔했습니다. 화면 녹화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간신히 녹화 버튼을 누르고 저는 화면에서 단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정성껏 끓인 독국물을 보온병에 조심스럽게 옮겨 담았어요. 그리고는 남은 흔적을 없애려는 듯 약탕기와 냄비, 유리병을 세제로 깨끗하게 씻어 원래 자리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모든 행동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죄책감도 없었어요. 너무나도 일상적이고 너무나도 태어서 더욱더 소름이 끼쳤습니다. 마치 매일 아침 세수를 하는 사람처럼
자연스러웠어요. 모든 준비를 마친 그는 잠시 소파에 앉아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희변 담배 연기 너머로 그의 얼굴에 마침내 표정이 떠올랐어요. 그것은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그의 진짜 얼굴이었습니다. 희미한 미소. 하지만 그 미소는 기쁨이나 행복의 미소가 아니었어요.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만족감. 지옥의 악마라도 고개를 저을 법한 추악한 미소였습니다. 그는 깊게 연기를 빨아들였다 뱉어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에는 거리가 가까웠던 탓인지 휴대폰 마이크가 그의 작은 목소리를 희미하게 남아 잡아냈어요. 조금만 더 버티면 끝이다. 그 목소리, 그 미소, 그 입모양을 확인한 순간 나도 모르게 짐승 같은 비명이 터져 나왔어요. 병원 복도를 울리는 제 처절한 절규에 야간 순찰을 돌던 간호사가 놀라 달려왔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부서져라 움켜쥐고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어요.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휴대폰 화면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엄마, 불쌍한 우리 엄마. 평생을 외롭게 살다 마지막 행복을 꿈꿨던 우리 엄마가 저런 악마의 손에 매일같이 독이 든 음식을 보약이라 믿고 받아먹고 있었다니. 그를 믿고 의지하며 심지어 저를 원망하면서까지 그의 편을 들었던 엄마의 얼굴이 떠올라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분노와 슬픔, 그리고 엄마를 더 빨리 구해내지 못했다는 끔찍한 죄책감이 해일처럼 온몸을 집어삼켰습니다. 어머니를 죽이려 했구나. 저 인간이 정말로 우리 엄마를 한참을 울부짖던 저는 문득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흐릿해진 휴대폰 화면 속 그는 여전히 그 섬뜩한 미소를 머금은 채 내일 아침 엄마에게 가져갈 보험병을 소중하다는 듯이 가방에 챙겨놓고 있었어요. 내일 아침 저것을 들고 병원에 와서 아무것도 모르는 엄마에게 당신을 위한 보약이라며 다정하게 건넬 터였습니다. 그 생각을 하자 폭포수처럼 쏟아지던 눈물이 거짓말처럼 멎고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슬퍼할 시간도 절망할 시간도 없었어요. 저는 화면 녹화를 중지하고 그 영상을 제 컴퓨터와 외장하드에 이르기까지 여러 곳에 배업하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 하나를 까딱하는 것만으로도 저 악마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킬 수 있는 완벽하고도 빼도 각도 못할 증거였어요. 저는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제 눈빛은 더 이상 슬픔이나 무력감에 젖어 있지 않았어요. 차가운 분노와 강철처럼 흔들림 없는 결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심판의 시간이었어요. 더 위선적인 악마의 가면을 제 손으로 직접 벗겨내고 그가 저지른 죄값을 100배, 1000배로 치르게 해줄 시간. 저는 휴대폰을 꽉 쥐고 경찰서 번호를 누르려다 잠시 멈췄습니다. 아니, 법의 심판은 너무나도 관대해요. 그 전에 제가 할 일이 있었습니다. 저 인간이 내일 아침 저 독이 든 보온병을 들고 엄마 앞에 나타났을 때 가장 완벽하고 처절한 절망을 제가 직접 선물해줘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않았습니다. 아니, 잘 수가 없었어요. 제 머릿속은 차갑고 정교한 복수의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병원 복도를 서성이며 저는 몇 번이고 휴대폰 속 영상을 돌려보았어요. 독을 타고 미소를 짓던 그 남자의 모습. 볼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제 결심은 더욱더 강철처럼 단단해졌습니다. 법의 심판은 당연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 전에 저는 그가 엄마의 앞에서 그가 그토록 경멸하고 기만했던
바로 그 사람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봐야만 했습니다. 날이 밝아오기 시작할 무렵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밤새 찾아둔 이혼 및 재산 범죄 전문 변호사였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차분하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확보한 영상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수학기 너머의 변호사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듯했지만 제 설명이 구체적일수록 그의 목소리는 점차 흥분과 확신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 영상 절대 안전하게 보관하십시오. 그것만 있으면 게임은 끝난 겁니다. 혼인 무효 소송은 물론이고 살인 미수, 재산 편취 등 모든 죄값을 물게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의 통화는 제게 강한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법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제 편에 서 있었습니다. 통화를 마친 저는 곧바로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어요. 모든 것을 털어놓고 영상 증거가 있음을 알렸습니다. 경찰은 사안의 심각성을 즉시 인지하고 비공식적으로 병원으로 출동해 주기로 약속했어요. 모든 것은 제가 계획한 시간과 장소에서 연극의 막이 오르듯 될 터였습니다. 오전 9시 약속이라도 한 듯 그 남자가 보온병이 든 가방을 들고 병실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밤새 무슨 좋은 꿈이라도 꾼 듯 얼굴에 화색이 돌았어요. 어이구, 우리 딸 밤새 엄마 곁을 지키느라 고생이 많았네. 이제 내가 왔으니 좀 쉬어가게. 그는 제 어깨를 다정하게 두드리며 침대에 누워있는 엄마에게로 다가갔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의 등 뒤에 섰어요. 제 심장은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지만 온몸의 신경은 날카롭게 날이 서 있었습니다. 여보, 일어났어. 내가 당신을 위해 밤새 정성껏 다인 보약을 가져왔지. 이거 한 잔 마시면 기운이 번쩍 날 거야. 그는 보온병을 꺼내 컵에 시커먼 액체를 따랐습니다. 제가 CCTV로 수십 번도 더 돌려봤던 바로 그 죽음의 탕이었어요. 그는 컵을 엄마의 입가로 가져가며 세상에서 가장 자상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자, 한 모금만 마셔봐. 응. 당신 생각하면서 밤새 잠도 안 자고 만든 거야. 엄마는 아직 약 기운이 남았는지 몽롱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힘없이 입을 벌리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그만 얼음장처럼 차가운 제 목소리가 병실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그 남자는 깜짝 놀라 저를 돌아보았어요. 그의 눈에 내가 감히 방해를 해라는 듯한 짜증과 분노가 스쳤습니다. 수진아, 너도 왜 그래? 내 엄마 몸 생각해서 그 더러운 손 치우라고 저는 그의 손목을 거칠게 쳐냈습니다. 컵이 바닥에 떨어지며 시커먼 액체를 쏟아냈어요. 지독한 쇠 냄새가 병실 안에 퍼졌습니다. 그의 얼굴이 당혹감으로 일그러졌어요. 너 지금 무슨 짓이야? 제가 묻고 싶은 말이네요. 박철민 씨. 저는 그의 이름을 정확히 불렀습니다. 더 이상 그를 새버지라고 불러줄 이유는 없었어요. 당신 어젯밤에 집에서 이 약을 데우면서 무슨 생각을 했어요? 조금만 더 버티면 끝이다. 혹시 이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그의 얼굴에서 피기가 싹 가셨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내가 어떻게, 그걸 그의 표정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지금 뭘 잘못 먹었구나. 내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직접 보시는 게 빠르겠네요. 저는 품속에서 휴대폰을 꺼내 어젯밤의 영상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그 자신이 독을 타고 섬뜩한 미소를 짓고 저주를 퍼붓는 모습이 생생하게 흘러나왔어요. 그는 화면과 제 얼굴을 번갈아 보며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게 뭐야? 내가 어떠해? 그의 목소리는 공포로 갈라져 나왔어요. 그 순간 병실 문이 활짝 열리며 사복 차림의 형사 2명이 들어섰습니다. 박철민 씨 살인 미수 및 상해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형사들이 그의 양팔을 우악스럽게 붙잡았습니다. 그는 현실을 부정하며 미친 듯이 발버둥 쳤어요. 이거나 전현이 날 모함하는 거야. 저 영상은 조작된 거라고. 여보, 내가 아니야. 전현 말을 믿으면 안 돼. 그는 침대에 누워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엄마를 향해 처절하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악은 거기까지였어요. 형사들은 그의 입에 재갈이라도 물리듯 거칠게 복도로 끌고 나갔습니다. 그의 비명소리가 복도 저편으로 멀어질 때까지 저는 그 뒷모습을 차갑게 응시했어요.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폭풍이 휩쓸고 간 병실에는 저와 엄마 단둘만이 남았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상황 파악이 되지 않는 듯 멍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수진아, 이게 다 무슨 일이니? 방금 그 사람들 경찰이야. 저는 엄마의 앙상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제가 본 모든 것, 제가 겪은 모든 것을요. 엄마가 보약이라 믿고 마셨던 것이 사실은 독이었다는 것. 그가 엄마의 재산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접근했다는 것. 가리고 제가 그 증거를 잡기 위해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것까지 제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엄마의 얼굴은 하얗게 굳어갔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젓던 엄마의 눈에서 마침내 뜨거운 눈물 방울이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배신감과 치욕 그리고 죽음의 공포에서 살아남았다는 안도감이 뒤섞인 복잡한 눈물이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변호사와 함께 박철민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과 혼인 무효 소송을 접수했습니다. 그가 엄마의 재산에 단돈 10원도 손댈 수 없도록 그리고 그의 이름이 엄마의 인생에서 깨끗하게 지워질 수 있도록 모든 법적 조치를 취했어요. 그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지옥 같은 기억뿐 그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모든 서류 작업을 마치고 병실로 돌아왔을 때 엄마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다가가 엄마의 등을 가만히 쓸어주었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지긋지긋했던 악몽이 마침내 막을 내린 것이었어요. 모든 폭풍이 지나간 병실에는 어색하지만 평온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남자가 체포되고 세상이 발칵 뒤집히고 수많은 법적 절차들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저와 엄마는 오직이 작은 병실 안에서 우리만의 시간을 보냈어요. 엄마는 며칠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창밖을 보거나 잠만 잘 뿐이었어요. 저는 그런 엄마를 묵묵히 간호했습니다. 죽을 떠먹여 드리고 물수건으로 얼굴을 닦아드리고 앙상하게 마른 다리를 주물러 드렸어요.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서로의 상처를 조용히 얼루만지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소식은 뉴스를 통해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그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정황과 증거가 명확히 드러났음에도 끝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제가 자신을 모함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특히 그가 사용한 약물은 일반적인 병원 검사로는 절대 검출되지 않는 특수 성분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람들은 그의 치밀함에 더 큰 충격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출한 영상 증거는 너무나도 명백했고 그의 과거 행적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비슷한 수법의 사기 전가까지 드러났어요. 피해자가 한두 명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는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약이었을까요? 병원의 집중적인 영양, 공급과 치료 덕분에 엄마의 얼굴에 서서히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뼈만 앙상했던 손목에도 조금씩 살이 올랐어요. 그리고 마침내 유난히 따스하게 느껴지던 어느 날, 오후 엄마가 먼저 침묵을 깨고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추진아, 엄마하고 저는 깎고 있던 사과를 내려놓고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사람 어떻게 됐니? 저는 담담하게 변호사에게 들은 재판 진행 상황을 설명해 주었어요. 아마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제 말을 듣는 엄마의 표정에는 어떠한 동요도 없었습니다. 마치 아주 오래전 다른 세상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처럼 담담했어요. 그래, 그랬구나. 엄마는 잠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더니 다시 저를 바라보며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딸아. 엄마, 내가 널 못 믿었다. 내 딸 말을 믿지 않고 그 악마 같은 인간의 말만 믿었어. 내가 내 앞에서 울면서 그 국그릇을 붙잡았을 때 나는 내가 유난을 던다고 내 행복을 시기한다고 생각했다. 내가 널 얼마나 아프게 했을까? 내가 내 딸을 얼마나 외롭게 만들었을까? 엄마의 눈에서 후회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다가가 엄마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앙상하고 주름진 손이 제 손 안에 서간에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엄마. 엄마 탓이 아니야. 그 사람이 너무 교활했던 거야. 나라도 속았을 거야.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 아니, 내 탓이야. 내가 외롭다는 핑계로 너무 쉽게 마음을 줬어. 평생을 혼자 너를 키우면서 늙어서 내게 짐이 될까봐 두려웠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내미는 손을 너무 덥석 잡아버렸어. 그게 독이 든 손인 줄도 모르고 어리석었지. 내가 정말 어리석었어. 엄마는 아이처럼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엄마를 가만히 안아주었어요. 엄마의 작은 어깨가 감프게 들썩였습니다. 그 어깨에 기대어 저 역시 참았던 눈물을 조용히 흘렸어요. 미안함과 원망 안도와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서로를 부둥켜 안고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아픔과 상처를 눈물로 씻어내렸습니다. 퇴원을 하던 날 저희는 가장 먼저 아빠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저는 엄마를 부축해 아빠의 묘비 앞에 섰어요. 엄마는 아무 말 없이 국화 한 송이를 묘비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던 엄마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어요. 여보, 나왔어요. 나 정말 큰일 날 뻔했어. 당신이 하늘에서 도왔는지 우리 수진이가 날 살렸네. 당신 없어도 내가 우리 딸 키웠다고 자랑하고 싶었는데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네. 미안해요, 여보. 엄마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흩어졌습니다. 저는 그런 엄마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운전을 하며 아무렇지 않은 척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 이제 우리 집에 가서 살자. 거긴 다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 집은 엄마의 명의로 되어 있었지만 그 남자의 흔적이 덕지덕지 묻어 있는 곳이었어요. 엄마가 그곳에서 편히 지낼 수 있을 리 없었습니다. 엄마는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하더니 이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나 거기서 살아야지. 엄마, 그 집은 내 아빠랑 내가 평생을 바쳐 마련한 우리 집이야. 내 인생이 담긴 곳이라고.
왜 내가 그 더러운 인간 때문에 내 집을 버리고 도망쳐야 하니 싫어. 나는 거기서 다시 시작할 거야. 그놈의 흔적 내 손으로 다 깨끗하게 지워버릴 거야. 엄마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제가 아주 오랜만에 보는 단단한 심지가 밝혀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엄마는 원래 이렇게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날부터 저와 엄마의 흔적 지우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남자가 샀던 모든 가구와 물건들을 밖으로 내다버렸어요. 그가 선물했던 옷 그릇에 심지어 그가 심었던 작은 화분까지 그의 손길이 닿았던 모든 것을 집 밖으로 치워버렸습니다. 집안이 텅 비어 썰렁해졌지만 오히려 공기는 더 맑고 깨끗해진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엄마와 함께 거실 장식장 위에 놓인 뻐꾸기 시계 앞에 섰습니다. 저를 도와 엄마를 구하게 해준 고마운 시계였어요. 저는 그 안에 숨겨두었던 작은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엄마는 그 작은 기계를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았어요. 이게 날 살렸구나. 응, 아빠가 엄마를 지켜준 거야. 우리는 서로를 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엄마는 먼지가 뽀얗게 쌓인 시계를 정성껏 닦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모든 정리가 끝났을 때 저는 엄마를 위해 따뜻한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된장찌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가지갓 지은 쌀밥이었어요. 엄마는 밥 한 숟갈을 입에 넣고는 한참을 말없이 오물거리셨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어요. 맛있다. 수지나 밥이 이렇게 맛있는 거였구나. 저는 애써 웃으며 엄마의 그릇에 계란말이 하나를 더 올려주었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매일 이렇게 맛있는 밥 해줄게. 엄마, 우리는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지옥 같던 시간을 지나 아주 오랜만에 되찾은 평범하고 따뜻한 저녁 식사였어요. 밥을 다 먹고 엄마는 장식장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를 꺼내왔습니다. 아빠와 엄마, 그리고 어린 제가 함께 찍은 낡은 가족 사진 앨범이었어요.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빛바른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넘겨보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행복했던 순간들이 가득했어요. 서툴게 저를 안고 있는 젊은 아빠의 모습, 수줍게 웃고 있는 엄마의 얼굴, 세상 모든 것이 신기했던 저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며 우리는 울고 웃었습니다. 찢기고 부서졌던 우리의 시간이 이 낡은 앨범 속에서 다시금 이어지고 있는 기분이었어요. 모든 앨범을 다 보고 났을 때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내 덕에 내가 살았다. 정말이야. 내가 없었으면 나는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야. 고맙다, 내 딸. 그리고 정말 미안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나도 고마워, 엄마. 다시 내 곁으로 와줘서. 그날 밤 저는 엄마의 옆에 나란히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창밖은 치읓같이 어두웠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마주 잡은 엄마의 손에서 저는 아주 오랜만에 입고 살았던 온기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삶에서 진짜 가족이란 가장 어둡고 추운 순간에 서로의 손을 놓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사람이 치읓 같은 어둠 속에 갇혀 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때로는 인생의 저녁 햇살이 가장 따뜻한 줄 알았던 순간에 예상치 못한 그림자가 우리 곁을 스며듭니다. 하지만 사랑이란 폭풍 속에서도 서로를 놓지 않는 손길에서 비로소 빛을 발하지요. 상처받고 오해하며
때론 절망의 고개를 숙였던 시간조차 결국은 우리를 진짜 가족, 진짜 인연으로 만들어주는 길이었으므리 이야기는 속삭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